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들려요. 예, 예. 네네. 아유, 저도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일정이 갑자기 생겨갖고 이렇게 동경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아까 저기 유창남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일본에 온 지는 한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주재원으로 왔다가 지금은 일본의 다른 그 업체들과 같이 제 개인 사업도 하면서 고문도 하면서 이렇게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유창남 대표님한테 의뢰받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22년 동안 일본에서 했던 그런 비즈니스 경험 플러스 일본의 그 특징을 좀 잘 알아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본이란 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참 가깝기도 하면서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는 나라가 참 일본인 것 같아요. 저도 한 20년 지금 이상 있는데도 가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일본에서는 상식이 아닌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일본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일단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뭐 일본이 이렇게 길죠 나라가 우리나라와 한 3배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 날씨는 동경은 제가 여기서 한 22년 사는데 한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이 그런 날씨고 그다음에 이 일본을 잘 이해하려면 일본 잘 아시겠지만 이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예요. 태풍이 1년에 뭐 한 2, 30차례 오고 아시다시피 지진도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일본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유치원을 가더라도 항상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진이 났을 때는 뭐 책상 밑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런 매뉴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걸 제품으로 만약에 적용하자면 안전성이 없는 제품은 이쪽에 발을 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그쪽으로 일본을 지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국민성에서 항상 이런 자연재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전성, 안심 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보시면은 경제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여기 보면 실업률이 지금 작년 기준 2.79%인데 제가 여기서 있어봐도 거의 뭐 취직을 못한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지 못할 뿐이지 뭐 자기가 원한다면 좀 속된 말로 조금 일반적인 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실업률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어렵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야. 한국 얘기 들어보면 항상 뭐 실업률이 뭐 10% 두 자릿수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N 환율인데 지금 한국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N이 굉장히 낮아져 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 분들이나 뭐 이런 좋긴 좋은데 특히 저희 또 아까 유창현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죠. N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세계적인 기조가 지금 그 금리를 다 올리는 기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돈이 하도 많이 풀려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다 올리는 지금 이 형국에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옛날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집을 사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이자가 한 4, 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1%가 안 됩니다. 대출 이자가. 0.5%에서 0.7%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 이자인데 이게 지금 서민사회
한 20년간 쭉 이 이자로 쭉 지속해 왔는데 이걸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물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인데, 야, 물론 이게 뭐 정설은 뭐 제 생각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리가 낮아야지 이게 시장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돈도 좀 쓰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일본에서 만약에 지금 일본이 지금 정체된 시기가 20년 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금리까지 올려버린다면 돈이 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본 지금 안 그래도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시장이 죽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수가 1억 2천 정도 인구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쪽하고 이렇게 관계를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상황을 맞춰갖고 이렇게 정책을 짜지만 일본은 내수에서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으니까 이 금리를 지금 안 올리더라고요. 뭐 그런 일본 지금 현황을 잠깐 설명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네네. 아,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이게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제대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들리시는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참 어렵긴 한데 하여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뭐 이거 제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일본 처음에 협조를 우선성으로 생각한다. 팀플레이를 중시한다. 뭐 좋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뭐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튀는 행동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혼자 끌고 나가서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튀지 않고,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뭐 여기는 유니폼 입는 기업도 아직도 많고요. 튀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여기는 지금도 그 종신고용이 아직도 있고, 정년도 거의 지켜지고 있고, 물론 많이 지금 종신고용은 많이 없어지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신고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팀으로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오픈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과정이 많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용을 갖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본은 약속 이걸 문화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약속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속,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는 기업이나 사람을 보면 굉장하게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다음에 또한 그래서 업무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뭐 넘어갔네요. 예, 이걸로 하죠. 발주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징도로서 일본에서 그 다이조부 데스 이게 일본 한국말로 괜찮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거를 일본에서 무조건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하실 때 이 말을 계속 잘못하시면 굉장히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그 미팅을 할 때 중국 분들은 굉장히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이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더를 내면 다른 물건이 오거나 이상하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는 업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못하고 이거는 저희 제품이 장점이 있고 이거는 약간의 데메리트이 있습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즈니스 할 때 일본 분들한테 무조건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호감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약속이 안 지켜지면 뭐 거기서 거의 비즈니스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을 낮추는 자세와 인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근데 4번 켄토시마스 이 검토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말입니다. 뭐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비즈니스 할 때 끝나고 나서 얘네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희망을 갖고 막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 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을 끌어내면 그거보다는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끌어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샘플은 언제까지 뭐 필요하시냐, 샘플을 언제까지 주겠냐, 아니면 다음 미팅 날을 언제까지 잡느냐, 뭐 이런 명확하고 구체적인 플랜이 그런 말을 끌어내야지 비즈니스가 이어지는 거지. 그냥 검토하겠다, 여기서 끝난다. 그럼 제가 볼 땐 그 다음은 좀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팅을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구체적인 다음 스텝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일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고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보면은 일본 분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말 잘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통역을 대동하거나 아니면 여기 저 같은 경우 일본에 있는 뭐 상사 한국 분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외교적인 언어라든지 아주 엄청나게 네이티브한 일본어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본어를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의사소통이 좀 왜곡될 정도의 그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통역으로 오면 제품이 좋아도 굉장히 제품이 좀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례로도 옛날에 뭐 이렇게 어떤 큰 대기업에서 어떤 이렇게 일본의 어떤 큰 대기업과 이렇게 미팅할 때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동석만 하고 통역을 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제품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그 비즈니스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소하게 볼 수는 있지만 제품만 좋으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원활한 의사소통, 통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잘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옛날에 또 중소기업 같은 아주 되게 조그만 분인 회사였는데 그 일본어 하시는 분이 또 굉장히 또 일본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질문을 또 여러 번 하게 되고 진짜 미팅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뭐 몇 시간씩 이렇게 됐다. 그래갖고 아주 잘 됐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봤는데 이 원활한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복장 뭐 이런 거는 뭐 요즘 뭐 기본적으로 일본도 많이 옛날에는 이제 양복 아주 넥타이 이게 다 기본이었는데 쿨 비즈니스라는 쿨비즈 이런 걸 시행해서 지금은 넥타이 없이 여름에 이렇게 하고 거의 넥타이는 많이 안 매는 그런 물론 뭐 이게 중요한 게
그 기업이 옛날 오래된 공기업이나 이런 데면 그런 거를 좀 따지고 그런 걸 잘 보고 가는 것도 이것도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요즘 한 7, 80% 이상의 일본 기업은 복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슬리퍼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닌 이상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비즈니스 특징할 때 이거 민폐 이건 일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민폐 메이와쿠라고 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생각할 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즉 나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피해 받고 싶지 않다. 요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남한테 피해를 내가 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 즉 어떤 제품을 제가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을 위해서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상당히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 피해를 받는다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일본 그 구매하는 분들이 가장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게 피해 주고 싶지도 않고 피해 받고 싶지도 않다. 즉 그에 연결되는 건 품질로 가는 겁니다. 일본 사회 내에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 중국에서는 분량 나면 그 분량 뭐 5개 났으니까 내가 10개 줄게 끝나시죠. 이런 게 소통이 되죠. 통용이 되죠. 중국 비즈니스. 일본 비즈니스 나 5개 분량 냈으니까 10개 줄게.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좀 뭐지?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물려서 들리시는구나. 아이고 참. 안 그래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예. 그럼 이제 제가 민폐 메이와쿠까지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들렸었나요? 네, 들렸습니다. 그다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담배, 뭐 과학, 뭐 이런 건 뭐 담배 같은 거는 옛날에 일본 굉장히 뭐 신칸센에도 피고 우리나라 그렇지만 굉장히 뭐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천국 같이 이런 나라인데 지금은 뭐 거의 담배 일본도 많이 안 피고요. 일본도 과음 같은 것도 많이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음 같은 건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과음하고 비즈니스 끝나고 들어갈 때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일본에서 과음하고 집에 가서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면 1km 아니 뭐 1시간 가면 10만 원, 막 12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8번 이거 시간 약속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본 비즈니스 특성입니다. 뭐 5분 늦게 가고 2분 늦게 가고 제가 처음에 일본 왔을 때 저도 코리안 타임이 있어서 일본 대기업 상사 만날 때 물론 상사니까 저희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갑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한국에서 약간 좀 뭐 12시 미팅이다 그러면 12시 2분 뭐 3분 5분 요 정도씩 늦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요 큰 그 대기업 상사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약속을 한 뭐 5분 정도 아무리 늦어도 5분 이상은 늦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건 별로 그 정도면 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2년 동안은 말을 안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늦고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하다가 2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상사지만 너 이렇게 굉장히 좋게 봤는데 가끔 약속할 때 보면 2분, 5분 이렇게 늦는 걸 봤을 때 너한테 마음을 활짝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2년 지나서 좀 잘 안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기는 15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5분을 늦어버리면 20분이 이제 기다린 거죠. 일본 분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일찍 오는데 이제 그 일본화 되는 저도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그 말을 한 2007년인가 8년도에 들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한 15년간 저도 뭐 미팅이나 약속할 때 늦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없고. 자,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 5분 전에 늦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2, 30분 전에 최소 뭐 1시간 전이면 더 좋고 이런 일이 있어갖고 늦게 된다 이렇게 미리 말하면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미팅 시작하기 바로 전에 늦겠다 이렇게 연락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데는 그만큼 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죠. 약속, 아까 말씀드린 다 연결되는 건데 약속, 시간 홈수 다 일본 국민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본 비즈니스 때. 이거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생명하고 직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재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매뉴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고 이 약속 지키는 거는 미팅할 때 시간 약속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연결된 후 아니면 비즈니스가 미팅을 하면서도 샘플 약속 아니면은 무슨 뭐 납기 여러 가지 뭐 대응 그다음에 답변에 대한 약속 여러 가지 일본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반드시 지켜야지 비즈니스가 오래 갈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죠. 근데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납기가 일주일 후다. 근데 어떻게든 안 됐다. 근데 일주일 후인데 뭐 3일 전에, 이틀 전에 야 납기 이거 못 맞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비즈니스 굉장히 다른 데 경쟁자가 나오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뭐 그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정도나 뭐 최소한 한 4, 5일 전에 이런 이유로 뭐 납기가 늦어진다. 이런 이유로 샘플이 늦어진다. 이렇게 일본 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줘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한국 분들 꼭 직전이 돼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쪽에서는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유념을 하셔서 비즈니스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럼 넘어가죠. 일본 지금 이제 사회나 비즈니스 그 앞에 거 다시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죠. 이거는 뭐 좀 단가이 세대라고 그래갖고 일본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연령으로 따지면 75세 전후인데 그때 한 800만 정도가 태어났었어요. 1947년에서 49년 사이인가 그때 한 800만 정도가 태어나갖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 고령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실버라든지 그런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고 뭐 2번도 뭐 1인 인구가 많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1인 인구가 일본에 많죠. 뭐 오다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근데 일본은 그런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버블 경제 전에 아주 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장하면서 그 소비층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그런 돈을 벌고 물건 필요해서 먹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고 소비 양극화는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싼 거 브랜드 제품 뭐 이런 비싼 게 잘 팔리고 그다음에 백엔숍이라든지 이런 싼 것도 잘 팔리는 극단화 양극화가 되었다는 얘기죠. 선별적으로 소비 형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일본 지금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SNS 기반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뒤로 넘어갔어요. 뒤로 한 장.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신재생 친환경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용이나 화장실 이쪽도
화장품 이런 것도 친환경이나 이런 것도 일본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옛날에는 메이드 인 재팬 이거 아니면은 거의 검토를 안 했는데 요즘 역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 있는 거, 그다음에 현지에서 원재료라든지 현지 부품. 옛날 애들은 잘 안 믿었기 때문에 부품을 사와갖고 일본에서 다 조립하고 막 이렇게 메이드 인 재팬 꼭 그걸 고수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변해서 원재재 이런 거나 부품 같은 것도 현지 조달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트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뒤로 넘기시면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비즈니스 특성, 예, 이런 거 뭐, 인사, 뭐, 예, 상대방이 느꼈을 때 뭐 어떤 인사 같은 거는 뭐 답이 있다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 존중받는다, 이런 그런 느낌만 가지고 정중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비즈니스 복장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만 옛날 역사가 오래된 공기업이나 그다음에 그런 데들은 좀 아직도 이런 걸 좀 지켜주는 게 좋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요 명함 같은 것도 보면 어떤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명함을 이렇게 건네고 받고 하시는데, 일본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줄 때도 이렇게 두 손으로 주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고, 기본적으로 먼저 주고 그다음 두 손으로 받고,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요 그림 왼쪽 보이듯이 가끔은 서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 내에서는 많이 좀 하지 않는 행동이다. 뭐 이 정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두 손으로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게 아까 했던 건데, 요거 말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일본 비즈니스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일본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려면 요 세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는 요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겠다는 걸 지금 마토메,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됐지만 일본 내에 한국 기업들이 크게 성공한 그런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일본이 참 폐쇄적인 나라인데, 뭐 현대 자동차, 지금 여기 일본에서 거의 잘 안 팔려요. 삼성 핸드폰, 잘 안 팔려요. 우리나라 뭐 굴지의 세계 대기업이지만 일본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여기 굉장히 폐쇄적이죠. 사대주의도 강하고 섬나라고, 그리고 뭐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 아까 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 딱 요점으로 정리해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 이게 동반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일본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매자들이,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들의 그 구매 부장이라든지 큰 그런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한 거에 대해서. 그러려면 품질이 좋지 않은 그냥 뭐 가격만 싸다 이런 거를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선택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건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까 같이 매입학구를 끼쳤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즉 품질.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일본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품질. 이건 뭐 아주 기본의 기본이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 이 두 번째는 일본의 그 상사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본에는 뭐 한국도 대리점 뭐 이런 게 있지만 되게 상사, 쇼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런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수백 개 이상의 상사가 있고 역사도 굉장히 긴데 요 문화를 잘 한국 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내가 직접 한국 물건을 찾아갖고 사고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사를 통해서 물건을 찾아오고 상사가 그 물건을 갖고 오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오래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그 상사 끼면은 이익도 거기 나눠줘야 되고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에 살아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일본에서 사려고 그러면 그 물건을 구매하고 소싱해야 되죠. 납기나 뭐 이런 거 다 챙겨야 되고 불량 있을 때 뭐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다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그걸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 지금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일본 어떤 기업이 한국 업체한테 뭘 살 때 한국 업체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지만 상사는 믿을 수 있거든요. 계속 거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이렇게 물건 하더라도 나중에 한국 분들 중에서 좀 안 좋은 그 기업 분들은 상사 빼고 직접 거래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업체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신용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상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상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고르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일본에 보시면 잘 이렇게 그렇죠.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상사 문화는 일본에서 보면 가전에 베스트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통 베스트 상사가 있어요.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에 그걸 해서 그곳하고 연결돼 갖고 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상사에서는 솔직히 조그만 한국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잘 상대를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걸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 한국분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상사가 아까 얘기한 그런 큰 상사뿐만 아니라 상사는 크기가 크진 않는데 그 업종에 특화된 상사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정보가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유통업체라든지 거기 보면 거기서 쓰는 상사들 그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갖고 그런 상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많이 이렇게 일본 상사들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고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상사들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구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유창남 대표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어떤 상사가 좋을지 이런 거 선택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좀 받으시면 그게 아주 영업하는데 지름길이죠. 이상한데 막 아무나 왔다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잘 팔 수 있는데 그런데 크지 않지만 정확한 판매 루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데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반은 이제 좌우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술도 있고 우리가 품질도 있어요. 그리고 구매 인력도 상사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런 상사들이 다 오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1위부터 뭐 10위까지 있으면 최소한 뭐 12 정도 이렇게 컨택을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입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사는 그 일본에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전이면 가전에 대해서 베스트 상사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상사, 뭐 가전 전문 상사, 아니면 어떤 상사 이렇게 그 분야별로 상사가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상사 중에서도 판매 루트를 갖고 있는 상사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유 사장님한테 좀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가격 얘기인데 이제 가격은 다 좋죠. 뭐 싸게 하면 사겠죠. 이런 거는 솔직히 일본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싸게 준다고 무조건 사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한국 분들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일본은 안 믿기 때문에 소량을 주문을 합니다. 100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얘네가 그 수요가 한 1000개 정도 지금 팔고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한 3%, 5%? 요 정도뿐이 그 발주를 안 해요. 한번 실험을 해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달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격에 대한 그 세팅을 갖다가 잘 못하세요. 그래서 많이 사면 물론 싸게 주고 샘플 사면 적게 주고 물론 이게 기본인데 일본 특성상 처음부터 많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싸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특화되게 가격을 좀 전략적으로 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처음에 들어갈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 진짜 막 엄청나게 분량 내고 막 이러지 않는 한 꾸준히 갑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업체도 거의 한 20년 이상 가고 있는데 이렇듯 처음에 들어가기는 일본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뭐 가격 조금 경쟁이 싸다고 해서 뒤통수 치고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왜냐? 그걸 또 새롭게 선택해서 분량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간단 말이에요. 일본 특성상.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가격을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적으로 어떻게 짜야 되냐? 10만 개 단위를 예를 들어 샘플 가격으로 얘기하면서 이건 진짜 10만 개 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주겠다.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전략적인 가격을 해야지 샘플 준다고 샘플 가격 주고 1000개 준다고 1000개 가격 하면 그렇게 하면 일본 비즈니스는 처음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든 내가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쓰는 게 100원인데 70원, 아니 80원, 90원 준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일본은 특히. 이게 왜냐? 자기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 40% 싸다. 이거는 자기가 바꿔도 나중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래서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견적낼 때 특히 제일 중요시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네,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빈 사장님. 자, 저기 이제 나고야 가셔야 되니까요. 질문 하나만 좀 받고 가능하실까요? 네. 자, 그럼 질문 있으신 분은 한번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혹시 손을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하나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신칸센 타면 한 2만 엔 넘게 나옵니다. 일본은 아니야 지금 만 한 2,000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사카가 2만 엔. 아, 오사카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혹시 오사카 질문 만 한 6,000엔, 5,000엔.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예. 있나요? 자, 그 여기 채팅창 보시면요. 네네네. 네. 그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네.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돼서 한번 그 시장 진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 일본도 온라인이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제품에 지금 어떤 제품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말씀 통상적으로 그냥 소비재나 네. 식품이나 뷰티나 특히 여성 네네. 기업들이 많이 인볼브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제품에 관련돼서 이커머스, 라쿠텐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커머스가 어떠신지 현지에서 보시기에. 예, 그게 현지에서 먹히는 그 분야가 있고 좀 안 먹히는 분야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데 약간의 그 특히 화장품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뭐 인체 뭐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일본에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좀 써보고 직접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온라인에 있을 때 잘 모르는 업체나 아니면 신규 뭐 이런 특히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화장품이 아니면 먹는 걸 이렇게 식품 업체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했을 때 크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많이 알려진 상사나 이런 데서 그 제품 PR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뒤에 분 한번 먼저. 예, 우리 그 여성분. 예, 질문 한번. 예. 그냥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자, 케빈 사장님 이제 전시회 네. 현장에서 들리셨죠? 잘 안 들렸어요. 자, 전시회 현장에서 바이어와 예. 상사가 같이 왔는데 네네. 바이어는 제품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상사 네. 담당이 그 제품에 네.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상사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때요? 아주 잘 알던 상사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만 잠깐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냥 전시회 현장이니까요. 그냥 예. 그 불특정한 고객이 온 거죠. 그러면 그 상사는 중간에서 자기네 마진 확보가 잘 안 되면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사하고 엔드 유저하고 같이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둘이 상사가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이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친밀해 보이고 상사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아마 그런 현장에서 뭐 그럴 네. 겁니다. 가격이 오픈되거나 이래서 그렇죠. 틈새가 없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이 셋이 뭐 같이 미팅을 해야죠. 뭐. 자 그러면 정확한 답이 되기는 어려운데 예, 제 경험상은 옛날에 그런 상사들이 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상사를 그 엔드 유저한테 얘기해갖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 엔드하고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격은 얘기하지 않고 그 지금 반응이나 이런 얘기들을 오픈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엔드가 상사를 설득해 준 적도 있고 엔드가 상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자기네 쓰는 상사가 두세 군데 됐거든요. 그래서 상사를 바꿔준 적도 있으니까 중간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얘기를 엔드한테 이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엔드가 만약 호감 있으면 엔드가 아마 상사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상사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사가 굉장히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사에게 뭐 어떤 변화를 바라거나 그러긴 어렵고 정 안 되면 그 상사가 요구하는 뭐 마진이나 뭐 적정 마진을 뭐 챙겨주는 방법도 있고 그게 만약에 가격 때문에 안 되면 엔드한테 말씀해갖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냥 오픈을 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엔드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아까 질문 중에 하나만 더 제가 좀 공유를 드리면 이제 좀 바쁘셔가지고 상사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라고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일본 상사 문화를 아예 모르셔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상사는 수수료를 받고자 진행하지 않거든요. 케빈 사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만 설명을 더 좀 간단하게 일본은 뭐 적정 마진이라는 건 없어요. 뭐 있긴 있는데 업계 마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전자 부품이면 뭐 제조는 몇 프로 뭐 이렇게 대충 있긴 하지만 요즘은 항상 그 상사 시스템은 자기가 직접 연결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엔드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한 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파는 그거 중간에 그래갖고 그 가격을 마진을 책정하는데 수량이나 뭐 아시다시피 수량 그다음에 그 제품의 그 얼마나 그 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걸 따져서 미니멈 3%부터 시작해서 뭐 맥스 15%까지가 많이 통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좀 하는 거는 뭐 30%도 있고 상사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한 10% 전후. 뭐 예를 들어서 운송비를 상사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가는 거고. 그냥 순 마진만 생각하면 뭐 3에서 15%. 요걸 그 제품이나 수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우리 케빈 사장님께서 그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음에 지금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예. 메일을 좀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을 네.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또 연결도 해드릴 수 있고 한국에 자주 좀 들어오십니다. 저희도 일본에 자주 아유, 가고. 예, 예, 예. 그래서 케빈 사장님 얼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얼굴을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원래 6일 날 했다가 이게 7일로 일정이 바뀌면서 제 일정 조절이 어렵게 돼갖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렇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경험상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비즈니스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